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자 다른 계산법을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유럽과 이란, 미국의 전략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불편하셨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딱 한 주 전에 훈련을 끝낸 병력이 복귀 중이다 라는 사진까지 공개했던 러시아는 결국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 푸틴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글쎄요.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의 문화적 발원지가 그렇듯이 이 드네프르 강을 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등 이 슬라브족들의 발원지였습니다. 딱 누구네 땅이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 때문에 러시아 땅이다라는 논리라면 우리에게도 할 말은 좀 많습니다만, 아무튼 전통적인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푸틴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지난 2014년 크림에서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기반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 독립국 선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병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당시 크림에서 투표 결과는 무려 96.6% 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득표수를 믿지는 않으시겠죠? 이번에도 크림과 같은 꼼수가 과연 통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또한 크림으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이 돈바스까지 집어먹었다면 이제 푸틴의 생각이 우크라이나에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이 중국의 글로벌 GDP 대비 경제 규모가 17%에 달하는 반면 러시아는 고작 1.7%에 불과하거든요. 구소련의 영토 회복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쪽 계산서를 펼쳐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를 제외한다면 딱히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단절해내고 미국이 주도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작년 3월 방송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과 꾸란 그리고 모세 오경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그를 이브라힘이라고 부르죠. 그로부터 이슬람과 기독교계가 갈렸기 때문에 공통의 조상인 셈인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친히 이브라힘의 고향인 이라크의 우르 평원을 방문하신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를 만났다는 점이었어요.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분쟁의 대다수가 결국 종교 분쟁이잖아요. 그야말로 천년의 원수로 살았던 이 두 거두, 그러니까 카톨릭계와 이슬람계 두 정상이 드디어 두 손을 맞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시아파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이란의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을 거예요. 하메네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부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알시스타니는 지금도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작고 허름한 셋방에서 집거 중이었거든요. 하메네이가 종단의 종주라면 알시스타니는 성철 스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전후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단의 교주들이 만났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정식 수교를 했고 이후로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연이어 이스라엘과 수교를 선언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 국가들을 직접 순방해서 이 화친을 도모하고도 있죠. 게다가 그동안 악의 축이었던 이란마저도 다시 미국의 친구가 되기 직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을 뒤집는 바람에 좀 많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핵 협상은 무려 9차례나 걸쳐 진행된 막바지 단계니까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셰일 오일의 출현 때문이었죠. 지난 2013년까지 중동의 석유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게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확고한 시장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호황이 연일 지속될 줄 알았지만 돌연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갑자기 1000만 배럴이 넘는 새로운 공급자가 생긴 겁니다.
유가는 수년째 곤두박질을 거듭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까지 추락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산유국들은 오로지 석유를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 왔었기 때문에 왕족이 재산을 독식해도 그닥 불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체제 위기의 어떤 위기감까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라도 속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찾지 못한다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큐슈너가 나섭니다.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은 한 조상이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알시스타님이 만나는 거 봤지들. 너희들 석유를 형이 좀 팔아줄까 하는데 친척인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로 살다가 망할래? 아니면 예전처럼 황금 색칠한 람보르기니를 탈래? 라고 말이죠.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이 중동 산유국들에게 큐슈너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었던 겁니다. 그럼 큐슈너는 중동의 석유를 과연 어디다 팔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소환해보죠. 자, 동그라미 친 곳이 이른바 시아파 트레이앵글입니다. 사우디의 동쪽, 이라크의 남쪽, 그리고 이란의 서쪽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지금까지 중동의 석유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곳입니다. 이 루트를 이용하려면 시간은 좀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독점이다 보니까 이 통과 운임이 비쌌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만 했죠. 결국 유럽에는 중동의 석유보다 러시아의 석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운임 때문에 그렇죠. 현재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무려 39%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건설되었고 미국은 점점 유럽에 대한 주도력마저 감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동의 석유를 어떻게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매우 효율적인 루트죠.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시나이 반도 북동쪽 홍해, 이렇게 뾰족한 곳에 북동쪽 홍해와 맞닿아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에일라트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닿아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아슈켈론 항구까지 254km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둔 겁니다. 에일라트 항구는 큰 사이즈의 유조선도 자유롭게 들어들 수 있는 데다가 적어도 남유럽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이번 주 러시아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즉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노르드스트림 2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했죠. 이로써 중동의 석유는 지금까지 고비용 문제로 인해 감히 거들떠도 보지 못했던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의 시발점이 되고야 만 겁니다. 미국이 산유국이 된 이후로 미국의 버금가는 큰 시장에 대한 장기적 판로가 드디어 개척되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툭하면 밸브를 잠가버리는 이 러시아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이룰 수 있고요.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제공해주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푸틴은 유럽이 러시아 석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동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푸틴도 이익이 있습니다. 영토 확장은 차치하고라도 장기 집권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 추가적인 집권의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이었단 말이죠.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석유 ETF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순간에 매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도 이유는 단순해요. 노르드스트림 2의 승인이 거절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는 만큼 이것 자체가 수급적 악화 요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은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데요. 이것마저 당장 막힐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로지 상대방이 좀 아파야 제재빨이 먹히죠.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경제 제재는 의미가 없어요. 노르드 스트림 2의 승인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수급의 판을 다시 짜야만 하는데요. 북유럽에는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남유럽은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등으로부터 많이 공급을 받아왔어요. 오로지 프랑스가 좀 동떨어져 있지만 프랑스는 그래서 원전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석유보다는 발전용 천연가스가 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타르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생산량의 10에서 15%는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현재 카타르의 유럽 천연가스 점유율은 5% 내외이기 때문에 두세 배까지 유럽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막힌다 하더라도 카타르 하나만 가지고도 커버가 돼요. 또한 이란도 변수가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는 러시아, 카타르, 그리고 이란이거든요. 이란 핵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이란의 천연가스가 에일라트 아슈켈론 루트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면 노르드 스트림의 결손으로 인한 수급적 이슈 모두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도된 석유 ETF만큼 원전, 조선, 풍력, 태양광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아돌던 미국의 시엘가스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배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원자력 등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버를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연준 역사상 지금처럼 의견이 제각각이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뉘게 됐죠. 우선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포함해서 전반기에 100bp 정도 올려야 된다라면서 매우 강경한 부류의 중심에는 블라드 총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준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은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의지가 작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죠. 과거 폴 볼커처럼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서 인플레 기대치가 싹 트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태양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240년 주기로, 길게는 12만 년을 주기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빙하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태양이 호흡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었거나 혹은 불지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호 그리고 흡 둘 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환경들인 것이죠. 여자와 남자, 진보와 보수 모두 생명 활동의 주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적절한 대립과 경쟁은 그 사회가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타고난다라는 이 태생적 결함 때문에 나약하게도 정신적 불구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자신이 딱 듣고 싶은 것만 공부하고 습득하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속해 있는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극단적 확신의 편향에 빠지게 되죠.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장은 정치적으로 무조건 욕을 얻어먹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금리 상승을 이유로 자넷 옐런을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의 다카시 고레이키오 같은 사람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돼요. 그는 현대적 양적 완화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일본은 대공황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긴축을 시도하려 하자 급진적 성향의 청년 장교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폴 볼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한 살해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연준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켰고 결국 지독한 물가 상승을 단절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폴 볼커의 용기를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에 너무 급격한 인상을 했던 시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쪼그라들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시장에 천천히 변화를 줘야지 급한 변화를 준다면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총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카시카리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료들과 나 스스로에게 주는 경고는 너무 급하게 긴축하지 말라는 거다. 만약 그럴 경우 경제는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중도파도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파인 내 자신이 보기에도 초기에 다소 빠른 속도의 긴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코비드-19 충격과 관련된 공급망 충격이 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했기 때문에 볼커나 그린스펀 시절과는 달리 추세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통화적 제약은 필요치 않다. 다만 나의 주장은 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반스는 연준 멤버들 중에서 연준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한 면에 좀 마음이 끌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위나라와 촉나라가 마주하고 있어요. 위나라에서는 하우돈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싸우고 촉에서는 장비가 으뜸이라고 해보죠. 전격전을 하기 전에 각자 진영에서 장수 한 명씩 나와서 결투를 벌이곤 했었는데요. 만약 하우돈을 내보냈는데 그가 결투에서 전사했다면요. 위나라의 사기는 바닥까지 꺾이게 될 겁니다. 하우돈은 비장의 카드로 숨겨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설령 다른 장수가 패배하더라도 이 군사들의 사기를 유지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블라드 총재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준의 생각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물가를 잡아야만 한다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제발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물가 상승은 공급망 요인과 통화적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이잖아요. 공급망 요인에 대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준이 부족한 하역 노무자나 트럭 운전을 대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은 거의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연준이 모든 패를 이렇게 드러나 보였는데 그럼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시장은 연준이 물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패닉과 함께 시장은 폭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베이비 스텝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25베이스 포인트 인상 이후 물가가 잡히지 않더라도 이후에 좀 더 강한 정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달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셈법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제적인 긴장감과 함께 가는 물가 상승은 공급망 요인과 통화적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 물가 상승에 불안하실 여러분이 꼭 자세히 생각해 보실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